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오늘 제국주의 시리즈 10번째 편을 시작합니다. 저번 편에서 전후 기존 제국주의 체제가 새로운 가면을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새로운 체제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나라가 몇 개나 됐을까요? 17개였습니다. 세네갈, 말리, 콩고,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차드, 가봉, 아이보리 코스트, 베냉,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모리타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토고, 소말리아, 콩고, 브라자빌. 12달 동안 17개의 새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세계사 어디에서도 한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시 영국 수상 헤럴드 맥밀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분다고. 그런데 그 변화의 바람이 분 바로 그 해, 독립한 콩고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뽑힌 첫 총리가 취임 7달 만에 외세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 영국, 벨기에 정부가 직접 손을 댄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1960년부터 시작합니다. 깃발이 올라간 그 해에 왜 한 지도자의 시체가 황산에 녹아 사라져야 했는지, 그 안에 독립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960년 6월 30일) 벨기에령 콩고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습니다. 수도 레오폴드빌에서 열린 독립기념식에는 벨기에 국왕 보드엥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보드엥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기에가 콩고에 가져다준 문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식민지 80년을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콩고 측 새 대통령 카사 부부가 의례적인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원래 발언 순서에 없던 한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콩고의 새 총리, 파트리스 루문바였습니다. 루문바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직접 쓴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독립을 거저 얻지 않았다. 피와 눈물과 모욕을 견뎌낸 끝에 얻어낸 것이다. 채찍질 당했던 콩고인들, 강제 노동에 끌려갔던 콩고인들, 흑인이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모욕당했던 콩고인들, 이 모든 이야기를 벨기에 국왕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직접 했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보드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독립. 그 말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콩고는 80년간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세계 코발트의 73%가, 우라늄의 60%가, 그리고 구리의 10%가 콩고 남쪽 카탄가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우라늄도 여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광산을 가지고 있던 것은 위니옹 미니에르라는 한 회사였습니다. 벨기에 최대 재벌이 만든 회사였고 콩고 경제의 70%를 이 한 그룹이 쥐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후 세계 여론은 제국의 식민지 운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차례로 식민지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가 콩고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산이었습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이 찾은 답이 독립이었습니다. 깃발은 콩고에게 넘기되 광산은 그대로 가져간다. 행정은 콩고인이 하되 실제 운영은 벨기에인이 한다. 이름은 콩고 민주공화국이지만 경제적 기반은 벨기에가 차지한다. 콩고 민주공화국 독립의 현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올라간 누문바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독립은 벨기에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오는 것이다. 그가 위험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벨기에 외교관들은 즉시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고. 독립 일주일 만에 콩고에서 첫 사건이 터졌습니다. 벨기에 백인 장교 밑에 있던 콩고 사병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벨기에는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다시 콩고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수도가 아니라 남쪽 카탄가 지방으로 갔습니다. 벨기에 군대가 지켜야 할 것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벨기에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군대가 도착하자 카탄가의 지방 지도자가 분리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콩고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누문바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벨기에가 자국 군대를 동원해서 콩고의 가장 가치 있는 땅을 떼어낸 것이다. 독립이 시작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누문바는 유엔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보냈지만 카탄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그 광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이 움직이지 않자 누문바는 소련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콩고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는 미국의 적이 되었습니다. 1960년 8월 18일 워싱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짧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회의록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누문바를 제거하라. CIA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처음 독사를 기획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CIA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누문바의 부하 군인 모부투를 매수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누문바는 체포되어 군사기지에 감금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 외무성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문바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죽이는 것이다. 벨기에 국왕 보드eng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무력화해야 한다. 가능하면 신체적으로. 미국, 영국, 벨기에 세 나라가 동시에 한 사람의 죽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비밀 해제된 정부 문서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961년 1월 17일, 누문바는 군용기에 실려 카탄가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저녁 숲속 한 공터에서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총살됐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벨기에 장교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카탄가 측 콩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날은 35세 생일을 5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케네디가 취임하기 3일 전이기도 했습니다. 누문바의 시신은 한 번 묻혔다가 다시 파내져 황산에 녹았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처리였습니다. 이 일을 한 벨기에 경찰관은 훗날 인터뷰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누문바의 금리 하나를 6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리는 2022년이 되어서야 콩고의 누문바 유족에게 반환됐습니다. 1960년 그해, 17개의 새 깃발이 아프리카에서 올라간 그해, 실질적 독립을 꿈꿨던 아프리카의 한 지도자가 외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교활하고 은밀한 새로운 체제의 족쇄. 이것이 1960년에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본질이었습니다. 콩고가 독립 직후 무너지던 그 시기, 북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식민지가 8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였습니다. 알제리는 다른 식민지와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1830년 알제리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왕 샤를 10세가 국내 정치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일으킨 침공이었습니다. 정작 그 왕은 알제리 정복 3주 만에 파리 시민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848년 알제리를 프랑스의 일부로 법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알제리는 식민지가 아니라 프랑스 본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니스보다 더 오래된 프랑스 영토가 됐습니다. 1954년이 되었을 때 알제리에는 유럽계 정착민이 100만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프랑스인이라고 불렀고 알제리를 자기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땅에 무슬림 알제리인이 900만 명 살고 있었습니다. 투표권은 정착민에게만 있었습니다. 좋은 땅도 정착민이 차지했습니다. 법도 원주민과 백인에게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구조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비교했습니다. 1954년 11월 1일 알제리 민족 해방전선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는 진압에 나섰습니다. 다른 식민지였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제리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에게 알제리는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알제리를 잃는다는 것은 프랑스 영토의 일부를 잃는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친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한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발에 콘크리트를 묶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1951년 한 프랑스 언론인이 잡지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제리에는 게슈타포가 있는가? 프랑스 혁명의 나라가, 인권 선언의 나라가, 식민지에서는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8년을 끌었습니다. 알제리 사망자만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제4공화국이 끝나고 드골이 권력을 잡으며 제5공화국이 시작됐습니다. 알제리 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드골이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1962년 3월 18일 에비앙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알제리는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문에도 여지없이 제국의 이기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6년 프랑스 회사들이 사하라 사막 깊은 곳에서 거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했습니다. 하시 메사우드와 하시 르멜이라는 이름의 유전이었습니다. 하시 메사우드는 알제리 최대 유전이었습니다. 훗날 알제리 석유 생산의 절반이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프랑스에게 알제리는 이제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발밑에서 석유가 솟아나는 땅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알제리에게 양보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바로 이 석유였습니다. 협정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제리는 프랑스 공권력이 사하라에서 프랑스 기업에게 부여한 광업 및 운송 권리를 모두 인정한다. 쉽게 말하면 깃발은 알제리에게 넘기되 석유는 프랑스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협정 당시 알제리 석유 생산의 80%가량이 프랑스 회사들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프랑스는 알제리 안의 군사기지를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핵실험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62년 7월 5일 알제리가 정식으로 독립했습니다. 130년 만이었습니다. 전쟁 8년 만이었습니다. 알제리인 수십만 명이 죽고 난 뒤였습니다. 광물이든 석유든 제국은 이권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식민지에서 원하던 것은 애초부터 이권뿐이었습니다. 제국의 가면이 바뀐 시점, 독립이라는 허울로 가장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같은 시기 아프리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콩고와 알제리에서 벨기에와 프랑스가 끝까지 이권에 집착하며 버티던 시기, 그 시도가 결국 통하지 않게 된 결정적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1956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길이 192km의 인공수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집트 노동자 12만 명이 파낸 운하였지만 운하의 주인은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지분 대부분을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통행료가 런던과 파리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식민지 시대의 표준이었습니다. 1952년 이집트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세워둔 왕정이 무너지고 새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가말 압델 나세르였습니다. 나세르는 이집트를 진짜로 독립시키고자 했습니다. 어느 강대국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신생 독립국들끼리 뭉쳐 외세를 넘어서겠다는 비동맹 노선의 주축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은 아스완 댐이었습니다. 농업국가 이집트를 산업국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자 나세르는 미국과 영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세르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무기를 사들이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1956년 7월 미국은 아스완댐 자금 지원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영국도 뒤따랐습니다. 1956년 7월 26일 알렉산드리아 광장, 나세르는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연설 도중 그는 페르디낭드 레셉스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한 프랑스 외교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신호였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운하 회사 사무실을 일제히 접수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 운하 통행료로 아스완댐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런던과 파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에게 수에즈 운하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알제리 전쟁 한가운데 있었고 나세르는 알제리 민족 해방전선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옛 제국에게 나세르는 똑같은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19세기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1956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파리 외곽 세브르라는 작은 마을의 한 빌라에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세 나라 대표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운하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보낸다. 양측의 정전을 강요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운하를 점령한다. 이 비밀 협정은 세브르 의정서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자유진영의 대표 국가들이 한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거짓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9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다음 날 영국과 프랑스가 양측에 후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집트가 거부할 것까지 이미 계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10월 31일 영국과 프랑스 공군이 이집트를 폭격했습니다. 11월 5일 공수부대가 운하 북쪽 포트사이드에 낙하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운하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경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침공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소련이 헝가리 봉기를 탱크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비난하는 마당에 동맹국이 이집트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일을 끝내는 데에는 군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돈이면 충분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IMF에 요청한 대출과 수출입은행의 신용 공여를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영국 국채를 시장에 풀어 파운드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국의 외환 보유고가 닷새 만에 4,500만 달러 사라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주 안에 파운드화는 붕괴할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식량과 석유를 수입할 외화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기고 있었지만 돈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1월 6일 영국은 정전에 동의했습니다. 이든 수상은 프랑스에도 이스라엘에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이집트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것으로 남았습니다. 1957년 1월 9일 앤서니 이든이 영국 수상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건강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에즈였습니다. 이든의 후임으로 들어선 사람이 해럴드 맥밀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맥밀런이 아프리카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분다. 그 연설의 시작은 사실 수에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더 이상 제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 그것이 수에즈였습니다. 수에즈에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영국과 프랑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 운하를 위해 침공한 두 옛 제국이 미국의 전화 한 통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시대의 진짜 무기는 군함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채를 팔겠다는 위협, IMF 대출을 막는 결정. 이것만으로 옛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전 시대의 제국이 가졌던 것이 군함과 식민 군대였다면 새 시대의 제국이 가진 것은 달러와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가면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가면을 쓴 자가 누구인지도 그날 분명해졌습니다. 콩고, 알제리, 수에즈. 지금까지는 제국이 한 일이었습니다. 깃발은 넘기되 이권은 가져가고 필요하면 거짓 시나리오까지 짜는 일. 그런데 깃발을 넘겨받은 나라들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이끌었던 영웅이 몇 년 만에 독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그들이 무엇을 물려받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생 독립국들이 물려받은 첫 번째 유산은 국경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아프리카인이 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884년 베를린에 모인 유럽 열강들이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그은 선이었습니다. 종족도, 언어도, 역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새로 태어난 나라들은 하나의 국경 안에 수십 개의 종족을 품게 됐습니다.
선거는 곧 종족 간의 대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경제였습니다. 식민지 경제는 원자재를 캐서 유럽으로 보내는 구조로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독립을 했어도 그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깃발은 새 것이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옛 주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산은 통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식민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력으로 유지된 체제였습니다. 신생국 지도자들이 보고 배운 유일한 통치 모델이 바로 그 강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려받은 나라에서 권력은 곧 전부였습니다. 권력을 쥐면 그 빈약한 자원을 독점할 수 있었고, 권력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치는 시작부터 승자독식의 게임이었습니다. 콩고를 다시 봅니다. 누문바가 살해된 그 콩고입니다. 누문바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CIA가 매수한 군인 모부투였습니다. 모부투는 1965년 두 번째 쿠데타로 권력을 직접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한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967년 자기가 만든 정당 하나만 남기고 모든 정당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합법 정당은 단 하나, 모부투의 당 뿐이었습니다. 1971년에는 나라 이름을 자이르로 바꿨습니다. 1974년 헌법은 그 당을 나라의 유일한 제도로 규정했습니다. 당이 곧 국가였습니다. 집권 초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강요 4명이 공개적으로 처형됐습니다. 5만 명의 군중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서방이 매수했던 군인이 콩고의 절대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자이르를 통치한 기간은 32년이었습니다. 모부투는 외세가 키운 독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외세가 키우지 않은 지도자는 어땠을까? 가나의 콰메 은쿠르마를 봅니다. 은쿠르마는 모부투와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이뤄낸 지도자였습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아프리카 전체의 해방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은쿠르마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상이 가장 높았던 지도자. 그런데 그 은쿠르마조차 1964년 헌법을 바꿔 종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반대 세력을 법으로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이 높았던 사람도 권력 앞에서는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은쿠르마는 군사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외국을 방문하고 있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쿠데타의 배후에도 미국이 있었다는 정황이 훗날 드러났습니다. 독재자가 되어도 외세에 쫓겨났고 그 빈자리는 또 다른 군인이 채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영웅이 독재자가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사실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해온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영국 제국은 문명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미국은 형식과 정당성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신생국 지도자들은 독립이라는 가면을 물려받았습니다. 가면은 달랐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같았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갓 독립한 나라의 지도자든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민지가 독립국으로 바뀌는 동안 체제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지도자들이 특별히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장 뛰어난 영웅조차 권력 앞에서는 똑같았다는 것. 그것이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아프리카에 17개의 새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깃발은 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는 옛것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독립을 했는데 왜 가나는 그대로였을까? 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독립한 그 나라들은 여러 개의 족쇄를 한꺼번에 물려받았습니다. 첫 번째 족쇄는 국경이었습니다. 유럽이 자를 대고 그은 그 국경 안에서 한 나라는 수십 개의 종족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일부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족쇄는 경제였습니다. 식민지 경제는 한 가지 작물, 한 가지 광물만 캐서 유럽에 파는 구조였습니다. 커피만 길렀고 구리만 캤습니다. 그 한 가지 값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세 번째 족쇄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민 통치는 원주민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했을 때 나라를 운영할 의사도 기술자도 행정가도 거의 없었습니다. 콩고가 독립하던 1960년, 대학을 나온 콩고인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1960년 전후의 독립국들에게는 족쇄가 하나 더 채워졌습니다. 새로 채워진 그 족쇄의 이름은 냉전이었습니다. 독립을 하자마자 신생국들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편인가? 소련 편인가?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하면 어떻게 되는가? 콩고의 루문바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립을 원한다고 말한 그는 7달 만에 살해됐습니다. 신생국에게 중립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고 한쪽을 고르는 순간 그 진영의 경제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조를 받으면 그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빚을 지면 그 빚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깃발은 그 나라의 것이었지만 그 나라의 살림은 여전히 바깥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깃발이 바뀌어도 가난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난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못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무역으로 사람을 빼앗긴 것, 식민지로 자원을 빼앗긴 것, 자를 대고 그은 국경으로 나라가 갈라진 것, 권력이 한 곳에 쏠리도록 설계된 것, 그리고 독립하자마자 냉전의 한쪽을 강요당한 것. 이 모든 것이 500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독립은 그 500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장 마지막에 채워진 족쇄였을 뿐입니다. 이 구조에 한 사람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나의 콰메 은크루마였습니다. 깃발은 내주되 경제와 군사는 그대로 쥔다. 겉은 독립국이지만 알맹이는 옛 주인에게 묶여있다. 은크루마는 이것을 신식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 책을 펴낸 그해 그는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이 족쇄들이 그 다음 60년 동안 어떻게 조여졌는지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2년 벨기에가 콩고에 작은 상자 하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금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61년 전 살해된 파트리스 루문바의 몸에서 유일하게 남은 조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황산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금리 하나가 유족의 손에 돌아오는데 61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루문바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콩고가 콩고의 것이 되는 것. 그 바람 하나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47년부터 1965년까지를 따라왔습니다. 수십 개의 새 깃발이 올라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 아래에서 광산도, 유전도, 운하도, 화폐도, 알맹이는 그대로 옛 주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은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깃발을 넘겨받은 나라들 안에서 영웅이 독재자가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이 높았던 지도자조차 같은 길을 갔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결국 훌륭한 지도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체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권력의 속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이 시리즈가 끝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깃발이 바뀐 그 나라들에 채워진 족쇄가 그 뒤 60년 동안 어떻게 조여졌는지를 따라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